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여행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국제 뉴스를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막 팔레스타인 뭐 이런 그 테러 막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주 불안하고 막 이런 인상이 깊어요. 뭐 실제로 그런 지역도 있고 안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하는데 그냥 이스라엘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기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글쎄요,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이 물론 뭐 책으로 하는 여행인 줄은 다 아시죠? 그 책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두 권이에요, 무려 두 권짜리입니다.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라는 이 책인데 이게 1권, 2권, 2권으로 되어 있고요. 각 권이 대략 한 그 두 권을 합치면 거의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주 엄청난 대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의 그 표지의 띠지를 보면은 이 나탈리 포트만이 이 감독, 각본, 주연을 해서 영화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 대개봉이라고 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개봉을 한 것을 여기다 써놨겠죠. 그러니까 꽤 오래됐네요. 5년 전이네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걸 딱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책의 저자가 아모스 오즈란 사람이고요. 이 나탈리 포트만은 이름만 딱 봐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뭐 나탈리 포트만이 책 보자마자 자기가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고 할 정도니까 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랬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장엄한 대서사시를 한 편 읽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장엄한 거하고 별 관계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전체가 진짜 참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아주 장엄한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뭐 장엄한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라고 하면은 아랍인들의 뭐들을 비하하고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뭐 이럴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엄한 대서사시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이 이 저자가 자기 어릴 때부터 성장해온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기가 묘하게 이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실제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성장과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서사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자는 작가는 아모스 오즈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본명은 아모스 클라우스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름을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름 바꿀 때 뭘 바꿉니까? 이름을 바꾸지 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을 바꿨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 부모에 대한 어떤 뭐 반항이랄까?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아모스 오즈라는 이 작가는 1939년 출생입니다. 그런데 12살 때 어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살인가 16살에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키부츠라는 곳 있죠. 이스라엘의 이 일종의 뭐 집단 농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키부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을 바꿉니다. 그 아버지가 시온주의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유대 민족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예요. 그래 물론 뭐 사회주의자라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시온주의에 뭐 또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반발을 해서 키부츠로 가고 거기서 이제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키부츠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뭐 집단 농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피상적으로 배웠구나.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할 것이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키부츠라는 것도 제가 집단 농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단 농장이란 게 뭡니까? 결국은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키부츠라는 곳은 뭐 지금까지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근데 여기 보고 이걸 보고 이제 좀 알았습니다. 자, 어쨌건 작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부츠에서 자기는 농사꾼이 되겠다고 갔는데 이 부친이나 조부나 이 사람의 그 클라우스너란 집안이 이스라엘의 꽤 유명한 학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글 쓰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탈피하려고 그런 것을 벗고 농민이 돼서 이스라엘의 개척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피는 못 속이고 글을 쓰는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문학도 공부를 하고 물론 키부츠에서 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의 아랍권과 전쟁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에 직접 전투에도 참가를 하고 뭐 육군 하사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소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전적 성장 소설의 성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적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이야기죠. 작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내용에 보면 어릴 적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시절에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픽션과 자전 이야기를 버무려서 자전적 소설을 만든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어린 적에 그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썼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조부모 세대 또 그 위의 세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자기가 이제 겪은 것처럼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작가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가 픽션이냐 그거는 알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소설 내용은 그런 것이. 그래서 자 이제 1권에서는 그 1930년대 막 이럴 때 유럽 각지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때는 팔레스타인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한 거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던 것이 이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히틀러가 나치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거의 말살하다시피 하면서 막 가스실에 보내고 대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틀러는 진짜 나쁜 사람이고 그냥 놔뒀으면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잘 살았을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유럽의 광범위한 반시오니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적이든 우방이든 이 가리지 않고 특히 이 동유럽, 뭐 폴란드 뭐 이런 데서 유대인들을 뭐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아랍과 이런 막 긴장 관계가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된 거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쫓아내고 아랍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조부모, 그러니까 작가의 조부모 세대는 툭 하면은 러시아어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히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디시어란 게 이제 히브리어가 동유럽에서 그 현지언하고 막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슈케나지라고 하죠. 동유럽 쪽에 유대인들이 쓰는 변형된 히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언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부모 세대는 입만 열면 툭하면 러시아어가 급하면 튀어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부모 세대는 히브리어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어려운 말,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는 러시아어나 폴란드어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조부모 세대는 러시아어가 더 편한 사람이고, 부모 세대는 히브리어를 국어로 쓰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게 외국어처럼 쓰는 사람이고, 이 작가 3대째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참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의 그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뭐 재산,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 그런데 저는 또 그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막 이스라엘로 몰려가 가지고 일치단결해서 나라를 건설한 것으로 뭐 대략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작가의 부모는 중에 어머니는 폴란드에서 자리 잡고 살던 유대인이고요. 아버지 집안은 러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리투아니아로, 그때 당시 옛날에는 거기도 러시아 제국이고 소련이죠. 나중에는 리투아니아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폴란드, 아빠는 리투아니아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 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 폴란드, 리투아니아에서만 왔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슨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무슨 유럽 전역에, 심지어 독일, 뭐 프랑스 등등 많지는 않죠. 그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 동유럽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스라엘에서는 러시아어가 다 통했던 거죠. 다 러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어쨌건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지에서 자기 재산과 직위를 다 버리고 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구성이 너무나 잡다한 거죠.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엘리트까지, 또 엘리트들도 막 그 성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극우, 아주 유대 정통 원리주의자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공산주의자까지, 그야말로 막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고향에서 재산이고 뭐고 다 날리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유명 학자가 무슨 뭐 배달을 일을 한다, 술에 끌고 물건 나르는 일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뭐 유명 학자로서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학에서 뭐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막 또 그렇게 오니까 어디 살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6.25 전쟁 후에 청계천 판자촌처럼 그런 판자촌에서 살고, 막 그 비만 오면은 뭐 질척질척한 이런 데서 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살고,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이 사람도 그런 공동주택에서 아주 그 아버지라 할아버지가 이 학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의 그 어떤 이스라엘에 적응해 나가고 건국하고, 그 유엔에서 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랍이 이제 공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이 이제 그걸 막아내고, 또 이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키부츠에 가고, 거기서 또 아랍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총 들고 뭐 보초도 쓰고 이러면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죠. 그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어릴 때 장난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허접한 집안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학자 집안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인사들과도 어떤 그 교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건국 전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 전부터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외가와 친가의 한 집안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사,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짜져서 하나의, 그래서 제가 대서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게 이제 한 축이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한 축은 이 10대 어머니를, 그것도 자살해서, 어머니가 자살해, 우울증이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애틋한 그 어떤 그런 게 있겠죠. 사모곡이 있을 겁니다. 그게 참 애절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 1권은 제가 말씀드린 그 건국사 이런 쪽의 비중이 크고요. 2권은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권보다 2권을 읽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1권은 아주 더디게 읽었어요. 물론 이게 페이지 수도 더 많지만은 워낙 엄청난 사건들,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참 늦었고, 2권은 그나마 좀 이제 그 후에 제가 좀 아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작가의 그 어머니에 대한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술술술 빨리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그냥 그 한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작품에서는 그 유럽에서 넘어온 이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급하면 러시아어가 튀어나오고, 또 뭐 해야 할 땐 히브리어가 나오고, 이게 무슨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은 그냥 단지 러시아에서 좀 살다 온 게 아닙니다. 누대에 걸쳐서 살다가 한순간에 뿌리가 뽑혀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온 거죠. 그게 이 어머니의 어떤 그 우울증 속에 그 자기 존재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정체성의 갈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우울증, 자살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의 그 대서사시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거죠. 이게 작가의 어머니의 이야기로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인 전체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아주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이게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뭐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작가는 말이죠, 아랍과 이스라엘의 어떤 화해와 친선, 자기 자신이 총을 들고 아랍인들과 전쟁에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부르짖어서 이스라엘 그 우파에게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 어떤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이 피해자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참 들어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여기 책에 보면 슬프고 아름다운 과거에 바치는 눈부신 진혼곡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이게 눈부신 진혼곡이라는 표현은 저는 이거 광고 문구지 이거 책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서사시, 인류 문명에 대한 대서사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 사람의 그 대작 2권짜리 1000페이지에 달하는 픽션과 난픽션이 뒤섞인, 그래서 역사와 개인의 가족사가 씨줄 날줄로 얽혀서 짜진 그야말로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 같은 대서사시,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 작가 아모스 오즈의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 2권짜리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근대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